미리 이 오른쪽 난소를 떼어서 냉동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걸 안 떼내면은 이분은 백혈병을 치료하더라도 여성으로서의 이런 삶은 포기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9살 때 떼어낸 건데 23살이 되던 해 그 얼려놨던 난소 조직을 녹여서 그 여성의 몸에 다시 붙여봤어요. 그 결과 정상적인 월경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호르몬 수치도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임신에 성공해서 건강한 아들도 출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해할 만한 과학 이슈를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오늘은 미라 그리고 냉동인간이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미라 하면 가장 먼저 이집트 미라가 생각이 나죠. 이집트에선 보통 인간의 영혼이 이 심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심장을 제외한 내부 장기와 뇌를 모두 꺼내서 제거를 해버렸다고 해요. 사실 시체가 부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균들의 번식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균들이 제일 살기 힘든 조건이 바로 건조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 시체를 방부 처리를 해서 약 40일 동안 시신이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몸속에 톱밥과 나뭇잎, 천조각 등을 넣은 뒤에 이 기름을 발라 시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미라입니다. 이러한 미라는 이 후대의 과학적 연구 재료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인데, 우선 우리 몸이 죽으면 이 방사성 탄소라는 이 탄소의 동위원소가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점점 그 양이 줄어듭니다. 즉, 이 미라에 얼만큼 이 방사성 탄소가 남아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정확히 이 미라가 언제 죽었는지 파악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그때 식생활 습관이나 어떤 질병을 앓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과학기술을 적용하면 미라의 주인공이 죽은 연대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시 어떤 음식을 섭취했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미라가 생존했을 때 섭취한 음식은 다 우리 몸속 뼈나 이 머리카락 등 인체 조직에 그 식품 특유의 원소 성분들이 쌓여 있거든요. 특히 이 뼈에 추출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은 생애 전 주기의 평균 식생활을 추적할 수 있으며, 이 머리카락의 케라틴 단백질의 경우에는 이 길이에 따라 죽기 전 몇 달에서 몇 년의 식생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미라 같은 경우는 이 이집트 미라처럼 인위적인 전문 방부 처리사를 거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운이 좋게도 시체가 묻어진 환경이 부패균이 성장하기 힘든 환경이 되어서 몇백 년간 잘 보존된 케이스의 미라가 발견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미라들은 좀 매우 다양한데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미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2002년 파주에서 발견된 미라는 약 440년 전의 인물로 추정되는데, 이 뱃속에 태아가 남아있는 세계 유일의 미라였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은 안타깝게도 출산 중 과다출혈에 의해 산모와 태아가 함께 사망해서 묻어진 케이스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미라에서도 DNA 추출이 가능합니다. 단 이 미라의 보존 상태가 양호해야 해요. 이 사체는 죽은 직후부터 이 자외선이나 방사선 등에 의해서 계속해서 DNA가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 최대한 이 자외선이나 방사선 등과 같은 환경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는 환경에서 보관이 잘 된 사체에서는 양질의 DNA 추출이 가능하죠. 실제로 튜비겐 대학 및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이집트 중부의 주요 고고학 발굴지 중 하나인 아부 시르 엘 멜라크에서 발견된 미라에서 이 고대 이집트인의 유전자를 추출하는 데 성공해 이를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를 했고요. 물론 과학자들이 미라의 유전자를 복원한 것은 다시 미라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대신 이 유전자에는 고대 이집트인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 등을 찾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은 약 4만 년 전에 얼음 속에 잠들어 있던 이 매머드 사체를 발견해서 거기에 DNA를 추출해 이 매머드의 특성 관련된 유전자, 즉 큰 상아나 또는 털을 많이 만들어낸 유전자 등을 가려내고 이걸 코끼리 DNA에 넣음으로써 매머드를 닮은 코끼리를 복원하려는 시도도 있긴 합니다. 현실판에도 미라 같은 게 있다면 냉동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냉동인간이 실제 영화 말고도 있는 건가요? 놀랍게도 지금 냉동인간이 PD님께서는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00명? 100명?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 약 600명 정도 있고요. 러시아에서까지 포함되면 약 200명이 더해져서 800명 정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냉동인간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냉동인간이 되겠다고 신청한 사람도 약 3,000에서 4,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이러한 사람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수많은 냉동인간 중 최초의 냉동인간은 바로 1967년에 탄생했거든요. 생각보다 좀 오래됐죠. 이
제임스 베드포드라는 버클리대 심리학과 교수인데 의학적으로 사망하자마자 바로 냉동인간으로 만듭니다. 이분이 냉동인간 신청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 그 불치병 암에 걸려서 나중에 치료 기술이 나오면 해동해달라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한 번 최초의 냉동인간이 나오니까 그때가 돼서야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이거 되나보다 하면서 신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그 시기에 약 17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냉동인간을 신청해서 모두 냉동인간이 되었거든요. 지금 약 5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이 초창기 멤버 18명 중에 과연 몇 명이 냉동인간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을까? 놀랍게도 18명 중에서요, 17명은 전부 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해동한 게 아니라 자손들이 뒤통수를 쳤다고 합니다. 이 왜 뒤통수를 쳤냐면 이 보관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데 자손들이 돈이 없다는 핑계로 비용을 지불 안 한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지불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녹여서 그 17분은 그대로 시체가 되어버렸고요. 아직 남아있는 하나의 냉동인간은 어떤 분일까요? 바로 최초의 냉동인간이 되었던 제임스 베드포드 교수님입니다. 사실 베드포드 교수님도 돈이 없었으나 최초라는 상징성 덕분에 알코올라는 곳에서 계속 보존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있어요. 이 한국엔 2명이 지금 냉동인간으로 보관 중이고요. 한국의 냉동인간 1호의 의뢰인 같은 경우는 80대 할머니의 50대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의 어머님을 이제 냉동인간으로 신청을 하셨죠. 그분 같은 경우는 2020년 혈액암으로 돌아가신 80대 노모를 냉동인간으로 보존을 했는데, 현재 그분의 어머니의 냉동된 시신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있는 액체질소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50대 아들인 김모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처음부터 냉동 보존을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이 암 투병 중이셨던 어머니께서 급성 폐혈증으로 증세가 갑자기 심각해지셔가지고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굉장히 삶에 대한 강한 절규를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님에 대한 강한 삶에 대한 의지를 보고 결국 아드님 분은 이제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기 3시간 전에 냉동 보존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국내 냉동인간 2호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50대 남성 박 씨가 담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아내를 사후에도 보존하고자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액체 질소를 사용한 탱크에 영하 196도로 보존 중이고요. 온몸의 혈액을 다 빼낸 후 동결 보존액을 채워 넣어서 시신 부패를 방지하는 기술로 이제 처리가 되었고요. 이 기술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는 이 박 씨 아내가 최초로 이 기술을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냉동인간 관련된 기업이 이제 설립이 되기도 했어요. 이 기업은 러시아의 냉동인간 회사인 크리오로스의 에이전시 회사로서 크리오 아시아라는 사명으로 국내에서도 23년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하고요. 여기에 또 신청한 분들도 몇 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사망 진단이 내려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몸 안에 혈액을 쫙 다 뽑아내야 합니다. 왜 혈액을 뽑아낼까요? 네, 맞습니다. 혈액 자체가 이 물이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물입니다. 이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고 우리 어릴 때 소풍 갈 때 물 같은 거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이게 팽팽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영상사를 준비했는데 이게 칼처럼 결정화되기 때문에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혈액이 그대로 얼면은 세포가 다 터져버리거나 또 찢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액을 쫙 다 뽑아내고 그 속에 부동액을 삽입해서 영하 196도에서 세포가 손상되지 않게끔 보존을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부동액의 원리는 이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가 얼지 않고 결정이 안 생기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아주 낮은 저온에서도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개구리나 막 물고기는 얼렸다가 살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뭐 그런 데서 힌트를 얻은 건가요, 이게? 맞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겨울잠을 자는 대표적인 개구리가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는 얼었다 녹아도 살아나거든요. 이건 바로 이 부동액과 비슷한 원리를 개구리가 써요. 개구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 겨울에 영하 이하로 온도가 떨어져도 이 체액이 얼거나 또는 결정이 생기지 않게 이 자기 혈액 속에 이 혈당 수치를 극한으로 올려서 피를 걸쭉하게 만듭니다. 평소보다 100배 이상 혈당을 높여서 결국 어느 점을 이게 얼게 되는 온도를 극단적으로 떨어져서 영하 이하의 온도에서도 체액이 얼지 않고 결정이 생기지 않아서 조직 장기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 간에서 이 글리코겐, 녹말 같은 것들이 짧게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고 그게 많아지면 혈액 내에 이제 피가 걸쭉해진다고. 농도가 높아지면 결국 잘 안 얼거든요.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광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광어는 굉장히 추운
바다 쪽에 살아요. 영하의 온도에서도 사실 광호가 얼지 않고 장기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원리는 바로 이 부동액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부동 단백질을 몸속에서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이러한 부동 단백질이 체액을 얼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이런 부동 단백질 유전자를 그대로 빼와서 토마토에 넣어서 무르지 않는 싱싱한 토마토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게 바로 세계 최초의 GMO 식품이었고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냉동 보관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 3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 3군데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긴 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한 회사의 가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좀 계약이 바뀌었어요. 그 처리해서 딱 처음에 냉동하는 보관 비용만 받았는데, 그 후에 자손분들이 계속 뒤통수를 치니까 아예 100년 계약 기간으로 보관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회사 같은 경우는 몸 전체 보관은 약 2억에서 3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계속 환율이 변동되니까. 이거 말고도 정말 신기하게도 뇌만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얼마일 것 같아요? 약 3배 정도 싸요.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한다고 하고요. 뇌만 분리하면 당연히 전체 몸에 비해서 부피가 훨씬 줄어들어서 비용이 확 떨어진다고 그래요. 뇌만 분리한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과학기술로는 뇌 자체가 영혼이 있고 뭐 성격이나 가치관, 기억, 모든 것들이 이 뇌에 총집합이 돼 있기 때문에 뇌만 분리한 사람들은 미래에 자기 뇌를 로봇에 부착해서 사는, 즉 사이보그 로봇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뇌만 보관한다고 하네요. 요즘에 난자도 얼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냉동인간도 완전하게 녹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냉동인간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기술적 진보가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800명이 냉동인간이 되어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녹이는 거잖아요. 이 해동 기술은 얼만큼 왔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진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동에 대해서 알려면은 생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서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인간을 얼렸다 녹이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를 따지려면 가장 작은 단위부터 가야 되겠죠. 이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장기들이 되고요.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심장, 간, 배, 뇌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장기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면 이게 바로 하나의 개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세포를 얼렸다 녹여보는 것부터 해보는데, 이 난자를 얼렸다 녹이는 건 지금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난자를 미리 뽑아서 얼려놨다가 후에 결혼하고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난자를 쓰기도 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정자와 난자를 체외 수정해서 수정란으로 만든 뒤에 얼린 후 필요할 때 녹여서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최근에 몇 년 전에 보관된 지 27년 된 수정란을 그걸 녹여서 엄마의 자궁에 넣고 임신에 성공해서 아이를 낳은 부부가 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몰리라고 해요. 1992년 10월에 동결돼서 2020년 10월에 태어났거든요. 이 아이는 그러면은 나이를 92년에 수정란이 만들어졌으니까 뭐 34살, 35살로 봐야 할지, 아니면 얼려졌다가 2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뭐 4살로 봐야 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수정란 같은 세포단이 또 성공했고, 그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분화된 조직은 어떨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직을 얼렸다가 녹이는데도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바이 출신인 마르투시라는 분이 있는데요. 백혈병을 갖고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화학요법 치료를 해야 했는데, 그러면 이 빠르게 분열하는 난소라든가 이런 세포들이, 조직이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 오른쪽 난소를 떼어서 냉동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걸 안 떼내면은 이분은 백혈병을 치료하더라도 여성으로서의 이런 삶은 포기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9살 때 떼어낸 건데 23살이 되던 해 그 얼려놨던, 약 14년간 얼려놨던 난소 조직을 녹여서 그 여성의 몸에 다시 붙여봤어요. 그 결과 정상적인 월경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호르몬 수치도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임신에 성공해서 건강한 아들도 출산을 했습니다. 뭐 조직들이 모여서 장기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장기 자체를 해동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은데, 혹시 뭐 성공한 적이 있나요? 사실 이 장기, 특히 이제 고형 장기라 그러죠. 이런 것들은 얼렸다 녹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워낙 사이즈도 크고 그래서 이제 세포에서 조직까지 성공했는데 장기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에 네이처지에 무려 장기를 얼렸다 녹여서 정상 작동하는 결과를 게재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건 안타깝게도 사람은 아직 못 해봤고, 같은 포유류 중 하나인 이 생쥐 장기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장기를 해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부위가 동시다발적으로 균일하게 얼려져야 되고 또 균일하게 해동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부위는 빨리 해동되고 어느 부위는 아직 얼어있고 이러면 장기 손상이 가속화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에서는 아예 처음 냉동할 때부터 냉동에 쓰일 이 부동액 액체 속에 이 산화철 알갱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나노 입자를 넣고 냉동을 해버렸는데요. 이 산화철 알갱이는 이 자기장을 걸면 모두 자기장에 반응해서 미세하게 떨리면서 열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즉 장기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산화철 알갱이 덕분에 이 자기장만 걸면 동시다발적으로 장기 전체에 열이 미세하게 발생해서 균일하게 해동이 되고 이 덕분에 장기가 제대로 된 기능을 유지한 채로 해동이 되는 원리인 거죠. 이를 나노워밍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장기는 고작 90초 만에 해동에 성공했고 해동 후에는 이 신장을 쥐에게 다시 이식을 했더니 기존의 다른 건강한 장기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생쥐의 신장과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없이 신장이 작동을 잘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최신 과학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면서 냉동인간과 관련한 기술들이 점점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빠르면 10년 안에 늦어도 2040년대에는 최초의 냉동인간이 해동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냉동인간을 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그럼 엑소님은 냉동인간이 될 기회가 있어요. 임종 직전이에요. 네. 하실 거예요? 저는 해요. 저는 굉장히 좀 자의식 과잉인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제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우주에서 나는 주인공이다 이런 약간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에서 사라진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냥 죽음이겠죠.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미래에는 정말 100년, 200년, 500년 뒤에는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냉동인간 선택지가 있다면 저는 누를 것 같아요, 버튼을. 네.